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인 크루스크를 공격을 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이 사건이 상당히 이제 러시아 본토로의 최대 공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전쟁 국면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국제 정세는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신 분, 이제 그 모신 분이 리구 박사님이신데,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는 이구 박사님한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도 좀 여쭤보려고 좀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동부학 박사 이구입니다. 러시아 관련돼서는 좀 관심이 많은 그냥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많이 이제 점령했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기도 합니다. 뭐 다른 질문도 좀 있지만은 이 전쟁에 대해서 좀 개발적으로 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세요? 예, 일단 크림반도 병합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지금 2022년부터 이제 전면전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이제 키우가 이제 함락될 뻔했었죠. 그 이후에 키우에서 이제 방어를 잘 해서 러시아가 이제 패퇴를 하고, 이후에 이제 러시아는 다시 또 돈바스라든지 동부 전선 부분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후에 다시 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동북부 및 또 남부 부분을 또 탈환을 하게 되는 거고, 이후에 또 러시아 이제 전략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방어를 또 잘 하고,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가 또 대반격이라고 하죠. 그때 막 이렇게 TV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세를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전환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기후의 함락이라든가 기후의 러시아 러페테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각각의 이제 국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저희 입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국면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크루스크를 이제 본토 공격을 한 국면 이제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된 것이네, 지금 이제 최근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크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전문가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를 갖다가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공격 자체가 어떤 러시아를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러시아를 갖다가 점령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이러한 지금 압박받고 있는 어떤 공세를 갖다가 좀 새롭게 다시 좀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그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유럽이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저렴한 가격에 유럽에다가 공급을 해줬었지만은, 사실 에너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이런 안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그런 이제 에너지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무기로 좀 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를 많이 좀 잃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러시아의 어떤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유럽이 다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교류가 있어야지 관계가 다시 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황상 아마 조금 그런 제재 같은 것도 좀 풀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이제 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북한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지만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그냥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약간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북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봤을 때는 남한과 북한을 바라봤을 때는 북한은 사실 남한한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한이 훨씬 더 러시아한테는 중요한 뭐 교육 파트너이고 협력 대상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아마 그런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 자체가 그렇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원산, 갈마, 관광지구가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원산, 갈마, 관광지구의 러시아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서는 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산 갈마 관광지구 건설 자체에도 지금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은 완공이 아마 전 쉽지 않을 거라 생각. 왜냐면은 제재 부분이 있어가지고도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있는 그런 내장재나 이런 것들을 그것도 다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쉽게 갖고 올 수 없는 부분들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지원을 해주고 뭐 자본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는 곳인가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갈 수 있겠지만은 북한이 지금 가까이 있는 러시아 지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시베리아 지역이랑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러시아에서는 극동, 제일 동쪽 끝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서부 유럽 쪽에 다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모스크바나 뭐 빼츠레그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북한이 과연 매력적인 어떤 관광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전략적으로 좀 저렴한 어떤 패키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런 러시아인들의 어떤 관광객 방문이 어떤 북한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해가지고 과연 큰 도움을 줄 것인가 라게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중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금강산 그런 그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엄청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가야지 이게 그런 어떤 관광지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러시아인들의 지금 성향이나 생각을 바라봤을 때는 과연 북한에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할 것인가 관광지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제 경쟁 중에 있는데 아직 이제 그 누가 될지는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된다면 김정은과 뭐 푸틴보다는 김정은과 미국의 대통령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북미 관계가 또 어떻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랑 그다음 푸틴이랑은 사실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선 개입이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굉장히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트럼프는 어쨌든 뭐 고립주의를 갖다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김정은과의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발을 빼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이제 가까운 거는 사실 휴전이거든요. 지금 이 전쟁이 아마 휴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전 되게 굉장히 높다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완전히 미국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더 이상 고립주의 형태로 가게 된다.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발을 빼게 되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만약 가게 된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이제 입지가 되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 선에서도 한 요 정도 선에서 뭐 이쪽 우크라이나 동부나 크림반도로 왔다가 자기들이 병합하는 선에서 휴전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이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양상도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랑 푸틴보다 김정은과 미국의 대통령이 가까워질 수 있냐 없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보다는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인가를 물어보신다면은 그것도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북한에 대해 가지고 관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입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국가에 대한 뭐 이익이 있어야지 사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가 되든 뭐 푸틴이 계속 유지를 하든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를 갖다가 과연 이익이 되는 관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렇다 그러면 추가로 좀 과연 그러면은 이거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북 정책이 점점 처음보다도 이제 핵 개발이 한참 진행될 때보다도 지금의 이제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진 것은 이제 사실이죠. 사실이긴 사실이지만은 근데 아직까지 북한은 미국을 지금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말로만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반등으로 러시아를 이제 그거를 지렛대로 좀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관계를 갖다가 깊게 가져가면서 그걸 지렛대로 이제 미국과의 이제 협상 여러 가지 협상을 좀 한다거나 미국과의 이제 그 협상 그 지렛대로 이걸 사용한다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는 이제 핵무기가 완전히 개발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뭐 핵에 대한 이제 핵실험 정도밖에는 이제 없으니까 지금 핵실험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6차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외교 관계로서 이제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이제 전제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러시아 입장에서 뭐 북한을 과연 그 정도의 어떤 전략적으로 과연 핵심 지역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러시아 입장에서 왜냐면은 예. 북한이 그렇게 뭐 러시아를 지렛대로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뭐 좀 지원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과연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와 그 북한의 관계가 지금같이 서로 간에 지금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를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 있어갖고는 아마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되는 단계가 오게 되면은 당장이라도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재를 빨리 풀고 미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좀 빨리 개선을 한 다음에 그렇겠죠. 한국과 유럽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지 당장 뭐 중국이나 뭐 북한과 더 이제 밀접한 관계를 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동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제 북러 관계가 독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니까. 예. 사실 조금 더 뭐 첨언 드리자면은 뭐 한미일 뭐 그리고 뭐 북중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립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리는 뭐 학자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그 관계를 살펴봤을 때는 국가들끼리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관계와 그리고 같이 이제 서로 간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어떤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세 국가 간에 과연 그렇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나 이익관계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큰 틀에서 뭐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자국의 이익이었던 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흘러가게 된다면은 뭐 전쟁이 마무리되는 거나 휴전이 된 이후에는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더 관계를 갖다가 그렇죠. 좋게 가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뭐 같은 제가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아무튼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 오늘 이런 북한과 러시아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국제 정세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국제 문제라든지 남북한 문제도 계속 다루고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주시고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